오늘은 이교시의 영화 읽기로 좀비 딸을 하려고 합니다. 상업 영화는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토론하고 이 영화 읽기를 하는 목적이 영화 산업에서 무슨 이익과 손해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화 현상으로서의 영화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미래 세계관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장르 중에 하나로 영화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 산업의 측면에서 보는 것과 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좀비 딸을 우리가 이 교수 영화학교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최근에 정부가 돈까지 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많은 돈을 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화를 보게 하려고 할 정도로 영화 산업이 엄청난 침체에 빠져 있고, 물론 영상 산업은 다르죠. 그 넷플릭스니 뭐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핸드폰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걸 보면 영화 산업,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문제지 영상 산업은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산업이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예술 장르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음, 그리고 이 미래가 그리고 이게 이 영상 산업이 대중화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영화 장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화 산업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헐리우드도 요새 대작들이 들어온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폭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음.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조금 경로를 바꿔서 어, 영화로 돈을 버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영화라는 게 영화가 주로 감독들이 시나리오를 자기가 쓰죠. 그러니까 소위 작가주의 영화계인데 한국이 또는 그 시나리오 작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망생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잘 살려는 목표를 가져야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 그 레시피를 좀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갖가지 기사를 다 모아보고 평론들도 찾아보면은 평론가들이 비평적으로는 설명을 좀 하고 있지만 정말로 어떻게 성공하는 것인지 그런 것의 탐구는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미래 영화계의 미래 인재들은 도대체 뭘 갖고 공부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직접 영화계하고 상관없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 정말로 영화 관람을 좋아하는 매니아처럼 좋아하긴 하지만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관여할 일은 아닌데 할 수 없이 조금은 관여해서 이 영화가 난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 금년에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대표적인 영화, 어쩌면 넘버원일지도 모르는 그런 영화의 그 레시피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줄거리를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줄거리를 남선호 시내 21의 남선호 기자가 줄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예, 7월 30일자 기사인데 간결하고 정확한 스윙으로 쌓아올린 웃음 타율 좀비 딸 그래갖고 한 패러그래프가 쭉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이걸 먼저 정리해서 쭉 읽어놓으면 토론을 참여하고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줄거리를 쭉 읽겠습니다. 인용합니다. 놀이공원에서 호랑이 사육사로 일하는 정환, 조정석은 중학생 딸 수아, 최유리의 생일을 맞아 조촐한 잔치상을 준비한다. 정환이 일터에서 구해온 추로스가 식탁에 오른 것을 두고 부녀가 티격태격 하는 사이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앞집 부부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정한과 수아는 곧이어 이광경이
좀비가 인간을 물어뜯는 장면임을 알아차린다. 남자의 목덜미를 물었던 여자가 정환의 집 창문까지 부수자 정환은 어머니 밤순, 이정은이 사는 바닷가 마을 은복리로 대피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하지만 주택가는 이미 좀비떼가 창궐한 상태. 정환이 반려묘 애용이를 들쳐업고 자동차를 향해 뛰는 동안 수아가 어린이 좀비에게 팔을 물리고 만다. 감염된 딸을 홀로 둘 수 없었던 정환은 좀비로 다시 태어난 수아를 조수석에 묶고 정신없이 은복리로 달려간다. 손녀의 변화를 확인한 밤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설상가상 정부가 감염자를 사살하는 행보를 보이자 정화는 수아의 정체를 세상에 들켜서는 안 된다고 확신한다. 다행히 수아는 여타 좀비들과는 다르게 과거 기억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육사로서 쌓은 지식을 활용하며 면 수아를 훈련시킬 수 있다고 여긴 정화는 고향 친구 동배 윤경호의 도움을 받아 수아를 차근차근 가르친다. 그렇게 수아를 꽁꽁 숨겨 길들이던 정환 앞에 암초가 나타난다. 정환의 첫사랑 연화, 조여정과 모종의 이후로 좀비 헌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연속되는 위기에 정환은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 음, 이제 오늘 그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 소리가 작아요. 지금 들리세요? 네, 작게 들려요. 아, 왜지? 뭐, 녹음 중간에 끊으면 되니까요. 아, 음, 괜찮아요. 네, 네. 소리가 작게 들려. 너무. 지금도 작게 들리세요? 지금 괜찮아요. 음, 네, 숙여서 그런가? 그런가 음, 보다. 음. 어쨌든, 어, 교수님이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상업 영화의 성공의 길에 대한 그런 얘기를 오늘 아마 그게 메인으로 주제로 삼을 이야기일 텐데, 근데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그동안 한국 영화를 특히 다룰 때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몇 번 했는데도 오늘 또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그때 얘기해 주셨던 그 상업 영화의 성공 비결 공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부터 얘기하고 시작해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거부터 읽어볼게요. 어, D 리뷰 아는 맛이 더 무섭다. 좀비 딸 잘하는 것의 정석이라는 기사에서 어, 정태윤 기자가 쓴 기사에서 어, 아는 맛이다. 그런데 알아서 더 무섭다.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라인업을 보자. 우리가 여름마다 맛봐온 조정석 표 코미디. 능청의 맛 이정은도 합세했다. 조미료 같은 조여정과 윤경호로 간을 딱 맞췄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할지 대충 예상이 되는 배우들의 역할과 그 기능이 기대가 되는 거라는 설명이고,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 원작은 누적 조회수 5억 뷰에 달하는 인기 웹툰, 이미 검증된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영화 좀비딸은 아는 맛이다. 그러니까 이미 인지도가 높은 편이니까 사람들이 그 다가가기에도 접근하기도 쉬운 편인 거고, 그리고 그래서 더 무섭다. 알면서도 웃게 되고, 알면서도 울게 된다. 조정석의 익숙한 유머는 진심을 만났고, 낯선 좀비 안에서 우리 가족을 떠오르게 했다. 그러니까, 어, 그, 우리 가족이라는 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또 연출을 했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기사를 읽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상업 영화의 성공 비결이 저희가 얘기했던 것도 이 아는 맛에 새로운 맛을 그러니까 반발짝만 제시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이 가족 얘기를 이 영화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가족이라는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가족의 모델도 약간은 새로 조금 그러니까 더 무서운 맛을 새로운 맛을 딱 반발짝만큼만 앞서 나가서 보여주자 이런 공식을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이제 얘기하게 된 이유가 그 저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업계 인사들도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짐작되는 기사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만 읽어보면 스튜디오 N 권미경 대표 좀비 딸 3대가 같이 볼 가족 영화죠 라는 이다원 기자의 기사에서 이제 질문 다섯 번째가 그럼 마지막으로 권미경 대표가 생각하는 좋은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더니 대답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마케터 출신이에요. 창립 멤버들도 다 마케터 출신이고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친구들과 회사를 꾸린 거라 다른 회사와 차별성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콘텐츠는 재미는 물론이고 대중에게 접근성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새로움을 조금씩 가미해 간다면 업계의 판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콘텐츠지 않을까요? 라는 말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이제 좋은 콘텐츠의 기준이라는 걸 이미 이런 비밀을 다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 일본 마케터 출신이라는 이 권미경 대표를 비롯한 팀원들의 그 창의성이 아마 이제 또 새롭게 발휘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는 앞으로 토론을 그러면 이제 더해진 새로운 맛은 뭐고 아는 맛은 뭐였는지 더 설명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네. 무슨 소리냐면 감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의 소수가 감으로 알고 감으로 찍어서 영화를 만드는데 다들 음, 그거 확신하고 10억씩 100억씩 넣는 거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 실패하고 어쩌다 한 명씩 성공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맛이 무서운 건 알고 그다음에 재미가 있는 것도 알고 마케팅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대강의 어떤 길은 아는 거죠. 음, 그건 헐리우드도 아는 것 같아요.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럼 그게 어떤 것이냐? 음,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제작자가 그 말을 자세히 해줄 이유가 있어요? 그건 자기네 성공 비밀인데? 없죠.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이렇게 제3자들이 따져서 분석해서 음, 다른 이 제작자의 경쟁자를 만드는 그죠? 그런 맞아요. 결과가 되겠지만 이러므로서 이 한국 영화계 전체가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이 제작자한테 나 악감정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제작자도 신난단 말이죠. 한국 영화 전체가 풍성해져야지 세계로 나가고 우리 뭐 2억 명이 보고 우리나라 옛날에 2억 명을 목표로 하고 그랬단 말이죠. 관람객. 1억 명은 넘었고. 그러니까 엄청난 영화 산업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완전 폭삭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몇 명이 감을 잡아서 성공한 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나리오 작성법은 뭐가 돼야 되느냐? 음, 새로운 영화 각본을 쓰는 작성법은 뭐가 되느냐? 그냥 유명해진 웹툰으로 몇억 명이 본 그지? 5억 명이 음, 봤다는 웹툰을 갖다 그대로 옮기면 되느냐? 안 되잖아요. 최근에 네. 전지적 작가 시점도 같이 나왔는데 그건 이거보다 더 유명한 웹툰에도 기반을 뒀는데 그건 망했잖아요. 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봤는데 안타깝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망했다는데 내가 가서 보고 왜 망했는지 분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봤단 말이죠.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말해줘야 될 수 있어. 그 분석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 분석을 우리의 이 토론으로 영화계에 그죠? 공부하는 음, 사람들, 그다음에 시내를 쓰는 사람들, 영화계 관계자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해서 한국 영화가 부흥할 수 있는 어떤 진짜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는 성공한 사람 한두 명이 나와서 어떻게 성공했어요? 아, 내가 감이 좋았어요. 마케팅을 잘했어요. 한 발짝 더 나갔어요. 이런 이야기 너무 쉽단 말이죠.
세속적 성공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아는 맛에 조금 더 붙이고 반발짝 더 나가고 재미있게 보고 그 마케팅 생각하고 그런 세속적 성공한단 말이죠. 그거는 굳이 얘기 안 들어도 아는 얘기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토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맞는 게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의 레시피를 하나의 새로운 시나리오 작성법을 하나를 제시를 함으로써 나는 이런 식으로도 또 생각할 수 있어라고 다른 제시법 제시함으로써 영화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들이 많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것이 이 한국 영화가 진짜로 부흥하는 어쩌면 출발점이다. 망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라고 생각해서 이 토론을 하는 것. 그런 음, 의미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침을 내가 생각한 기본 얼개를 설명하면 주제의 면에 있어 영화 주제 메시지의 면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이에요. 음, 난 메시지는 영성이라고 봐요.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내가 이 교수의 영화 읽기가 전체가 이 교수의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에 소속되어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시리즈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팔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 구체적으로 딱 정확히 말하면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시대가 전환하고 있는데 탈근대란 뭐냐? 탈근대란 뭐냐면 그전까지 무시되어 왔던 영성사상, 중세 때는 있었지만 없어져 버린 영성사상이 영성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럼 영성사상으로 인해서 근대 갖고 있던 감정이나 정서가 바뀐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대 시대 동안 감정과 정서는 무시됐거든요. 그게 이제 정동으로 새로운 감정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음, 육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팔근대 시대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걸 영화에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음, 영성사상을 주축으로 새로운 감정, 그죠? 새로운 음, 감정 표현. 영화가 감동받는 거죠. 그죠? 그거를 갖다 피지컬하게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거죠. 그죠? 영상 모습으로. 그 영성이 성공한다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최근에 킹 오브 킹스를 우리가 읽었었는데 킹 오브 킹스도 그거 미국에서 몰랐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게 영화가 되겠어? 이게 그냥 성경 얘기잖아요. 그냥 성경 얘기 엄청나게 많이 전도가 그리스도 개신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성경 얘기를 영화로 만든 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마 영화 산업만큼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킹 오브 킹스만 성공을 했냐고. 음, 그거는 그 예수라는 그 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읽었다고 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목적은 3년밖에 지상에서 안 살았는데 공식적으로는 그전 생명으로는 더 살았지만 30살까지는 그냥 살다가 30살부터 제대로 산 거죠.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진. 그전 기록은 아예 없어요. 듬성듬성 회고담으로 조금 있지만 3년 동안 뭘 했냐?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영성, 성령을 전달해 준 거란 말이죠.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성령이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왜 하겠어요? 허공에다 해요? 구름에다 해요? 아니라고. 성령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내 영성을 가지고 성령하고 연결하려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핵심 사상을 킹 오브 킹스가 정확하게 다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다시 읽기죠. 영성으로. 음, 이게 먹힌 거라는 거죠. 이 영화도 똑같아요. 이 영화도 나중에 내가 영성으로 풀 거예요. 이 영화에 음, 성공한다고 내가 아예 나는 요새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거 훨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토론하기로 결심했잖아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고 이 토론하기로 마음먹었었는데 그 이유가 이건 무조건 성공할 거다. 그리고 성공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영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음,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영화 산업이 성공하려면 첫째, 영성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영성이 핵심 주제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음, 영성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주제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핵심 주제가 아니고 보조 주제든 제3의 주제든 제4의 주제든 영성이라는 메시지가 영성이라는 생각을 그죠? 사상을 깔고 있어야 된다.
그 영성이란 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보고 싶으면 이 교수의 조건, 네,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 동영상들 몇천 개가 되는 동영상들에 잔뜩 있어요. 그중에 일부를 적당히 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형식이죠. 예술은 음, 내용과 형식으로 간단하게 가를 수 있으니까 형식으로 그럼 시나리오 작성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각에는 영화 장르가 세 개로 나눠져요. 섭 장르가 하나는 상업 영화고 하나는 다큐멘터리 영화고 하나는 독립 예술 영화예요. 내 주장은 이 세 개가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혼재해서 혼성해서 다시 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다큐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는 일상성을 중심으로 하죠. 다큐멘터리 영화를 딱 들으면 뭐 노래도 시끄럽지 않고 처음에 딱 나오는 게 동네 그 모습이 동네 그지 아저씨 걸어가는 음, 모습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다큐의 세계에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음, 너무나도 뻔한 일상 세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 영화에도 있어요. 어디냐면 이 영화가 좀비 얘기 같지만 사실은 좀비로 인해 벌어진 일이지만 사실은 그 다음 상황을 잘 보면 뭐예요? 코로나 사태의 패러디예요. 음,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달 떨고 사람들이 올까 무서워하고 그죠? 어? 그 저기 할머니 손주가 아니었으면 어림도 받아들였을 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는 그게 가족이니까 받아들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받아들였을 리가 없어요. 그지? 코로나19 사태를 정확하게 똑같이 일상성을 그죠? 그 다큐멘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친숙함이고 익숙한 그런 단어가 나오는 이유예요. 다큐멘터리 같다는 거죠. 이 다큐멘터리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일상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비판하죠.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일상성을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만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장르가 유명한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죠. 21세기 들어서서 그 이유는 근대 시대 동안에 살았던 삶이 그냥 똑같이 살아서는 잘 안 되는 거야 뭔가 그죠? 음, 가족 관계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죠? 뭔가 다든 뭔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상황, 다르게 어떻게 일상성을 다르게 볼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고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한국에서 번성하고 있죠. 그것도 여기도 똑같아요. 코로나19 사태 우리가 겪었었는데 그걸 지금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반성하는 중이란 말이죠.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그죠? 우리는 냉정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아는 척도 안 했죠. 과연 그랬어야 되는가? 라는 반성을 하게 만드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의 장르의 특성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음, 굉장히 영리하죠. 독립예술 영화 분명히 있죠. 이거 엄청나게 예술성이 있어요. 전위적이에요. 음, 왜냐하면 웹툰이라는 장르 자체가 전위적인 거죠. 웹툰이라는 게 웹툰이라는 장르 자체가 그 웹툰의 원작자한테 해갖고 좀 바꿨지만 어떻게 바꿨냐면 그 뭐라고 나오냐면 어 해피엔딩으로 바꾸겠다. 그지? 음, 그걸 원작자한테도 얘기하고 감독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냐? 독립제일 영화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끝나면, 그지? 그러면 이게 상업 영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쓰기를 하는데 그 정신은 그대로 갖다 쓰되, 그죠? 음, 예술성이죠. 그죠? 그건 그대로 갖다 쓴단 말이죠. 응? 그렇지만 그거를 상업 영화로 다시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업 영화가 아닌 게 아니죠. 음, 제작자의 말도 그렇고 마케팅에 중심을 두고 재미에 중심을 두고 이 상업 영화라는 게 뭐냐면 대중의 환상과 상상력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의 낭만적 사랑, 그죠? 옛날에 그게 한참 좋았단 말이죠. 지금은 낭만적 사랑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죠. 음, 비틀어야 된단 말이죠. 뭘로 비트냐? 예술성으로 비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했던 문법, 그죠? 그게 근대 영화의 문법이죠. 헐리우드의 문법이고 주인공이 성공하는 거, 낭만적 사랑이 결혼으로 완성되는 거. 이런 근대 문법이 지금은 잘 대중의 환상과 상상력에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달라졌으니까. 음,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를 수밖에 없는데 그 비트는 거를 뭘 했냐? 그거를 웹툰의 예술성, 그죠? 그 다큐멘터리의 일상성의 비판 그런 걸 가미함으로써 그런 해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서 이걸 얼개만 다시 뽑아서 싹 보면 새로운 시나리오 작품 보면 뭐다? 다큐멘터리, 그지? 영화의 음, 전시, 정신을 가지고, 그죠? 독립 예술 영화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듯이. 단 상업 영화의 목적에 충실하게. 그렇게 세 개가 합쳐진. 그러니까 영화 장르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상업 영화가 그러니까 이게 그 거꾸로 보면 이래요. 다큐멘터리 영화나 독립 예술 영화가 왜 열심히 그런 작업을 했겠어요? 상업 영화를 위해서예요. 미래의 상업 영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버름을 만든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음, 그거를 무시할 게 아니라 영화계에서 육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뭐냐? 바로 다큐멘터리 영화하고 독립 예술 영화를 육성하는 거예요. 음, 표를 그저 가격을 뭐 돈을 풀어서 영화를 당장 오게 할 게 아니라 영화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음, 함으로써 새로운 그러니까 그거는 주제는 지금 내가 말한 영성이 있으니까 공부는 학생들이 알아서 하고 제작자가 시나리오 작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그 알아서 써야죠. 그 주제들이 다 이런 영화들 속에 깔려 있겠죠 밑에. 그걸 알아서 음, 공부해야 될 일이지 뭐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까지 못 말리죠. 근데 공부 안 하면 성공 못 할 테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중요한 거는 나는 이제 기법만 알려 주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의 그 기법을 나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다. 나는 독립예술 영화 같은 예술성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그런 걸 가지고 상업 영화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음,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시도가. A1이라는 제작자 있죠. 브래드 피트가 하는 영화. 그 A1이라고 뭐 가끔가다 어, 영화 나올 때 좋은 게 아주 나올 때 그거 보면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은 좀 그걸 아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정신을. 음, 그래서 약간 영화 공포 영화도 나오고 그러는데 영화가 보면 아주 똑똑해요. 그 예술 영화 같기도 하고 다큐멘터리 같기도 한데 상업 영화예요. 근데 음, 큰 돈을 아직 못 버니까 작게 만들지만 유명한 영화 배우가 돈을 들여서 이게 영화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브래드 피트가 내 얘기를 브래드 피트인가 누구지 기억 그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 좋아하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자기의 음, 의도를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어, 그, 뭐, 아까 첫 번째로 얘기한 게, 그, 이제, 시나리오에서 삼아야 되는 주요 메시지와 주제가 영성사상을 주축으로 새로운 감정인 정동을 제시한다, 이거였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이게 이렇다라고 정확히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대충 기자님들 전부 다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뭐가 중요한 건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보면, 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음, 기사가. 음, 한 몇 군데 읽어보면, 음, 최신의 리뷰, 싱크율은 높게, 온도는 다르게, 영화 좀비 딸이라는 기사에서 최송희 기자가 좀비물은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 붕괴된 도시, 몰려드는 좀비, 필사적으로 생존을 외치는 인간들까지 수없이 반복되는 장면이 이제는 하나의 공식처럼 느껴진다면서 이제 좀비를 제거해야 할 위협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그려내며 장르가 품을 수 있는 온도를 새롭게 정의한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익숙함을 깨고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는 이 영화는 오래된 장르에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뜻밖의 이유가 된다라고 이제 감이 정확히 살아있어요.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할 정도로 어, 많이 이제 감이 다들 발달돼 있는 게 느껴지는데 아마도 그게 이 한국에서 시대 정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다른 기사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새로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기사였는데 어, 리뷰
좀비 딸이 넘버 원인 이유라는 기사에서 유슬기 기자가 어 하지만 어떤 장치도 정환이 조정석인 것만큼 적절하지는 않다. 그가 얼마나 몸을 잘 쓰고 감정을 잘 쓰는 배우인지는 두 번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번에 더 선명한 것은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그의 아비된 마음이다. 조정석 본인도 감정이 자꾸 올라와 조절해야 했다고 했을 정도로 딸을 포기할 수 없는 그의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믿어진다.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어서 포기할 수 없는 마음. 포기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정서. 어떤 순간에도 너는 나의 넘버 원이야. 이런 정서를 말하는데, 근데 거기에 좀 더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은 기사가 또 있어서 하나 또 골라봤는데, 어, 예상대로 웃기고 생과계로 따스한 좀비딸의 매력, 리뷰 영화 좀비딸이라는 기사에서 김건희 기자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을 숨기고 보호하려는 정환의 모습은 감염자를 배제하려는 사회와 달리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조건 없는 사랑과 보호가 가능한 마지막 공간처럼 보인다. 집단을 위한다면 마땅히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정환은 자신의 딸과 소통하고 좀비 기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가족이라는 관계에서만 해낼 수 있는 모순이자 마법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폭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정서라던가 또 조건 없는 사랑과 보호가 가능하다는 이런 문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가족애, 부성애 이런 정서가 조금 더 조금 더 이게 뭐랄까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제일 아마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정서지만 근데 이 영화에서는 왜 그게 더 감동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과 보호라던가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이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부분인가를 이제 또 좀 더 설명해 주는 기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어 좀비 딸 이정은 가족 희생 연대 코로나 겪으며 이 영화가 와닿은 이유라는 기사에서 김경희 기자가 이제 이정은 씨 배우를 인터뷰한 내용인데 거기서 이정은 배우가 얘기하기를 코로나 시기 백신을 기다리며 우리가 견뎠던 시간처럼 이 영화도 용기와 희생, 참을성이 필요한 순간들을 보여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기와 희생과 참을성 이런 세 가지 가치가 왜 지금 시대에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게 이제 이 영화에서 보여준 새로운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또 재밌었던 점이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잘 봤다는 생각이 드는 그 기준을 이정은 씨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 무해하고 건강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좀 잘 봤다는 생각이 들면 영화를 보고 마음이 막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이 감정들이 영성사상을 주축으로 제시된 새로운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는 느낌까지 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좀 힌트들이 많이 있는데 대신 정리되지는 않았다는 거. 네, 바로 그거입니다. 힌트들은 무지 많은데, 네. 힌트들은 무지 많은데 음, 정리되지 않아서 후보들이 쓸 수가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쓸 수가 없고 성공한 사람에 대한 찬사처럼 들리는 아부같이 들리는 그런 이상한 음, 이정은 배우는 당연히 홍보의 대표가 돼야겠죠. 거기서 제일 노련하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정은 배우가 말한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성공, 그죠? 를 음, 가는 거는 어떻게 가는 것이냐. 그거는요, 간단한 공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된 영화지만 음, 그걸 쓰기 위한 공부는 아주 복잡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 한강이 노벨상 받은 한강이 그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기 위해서 7년을 공부했다, 7년을 헤맸다 그러잖아요. 그 소설 한 편인데 우리가 7년 걸려요? 몇 시간 안 걸린단 말이죠. 그 예술작품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공부하는 뒤에 7년을 공부할 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음, 이거는 우리는 이제 이 관객이니까 그냥 편하게 보는, 그죠? 어, 삶의 어떤 휴식 같은 걸 재충전을 위해서 보는 그런 거 영화니까, 그렇죠? 음,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이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 분석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상적으로 크게부터 먼저 해볼게요. 음, 좀비가 뭐냐 하는 거죠. 음, 그거 한 번도 생각을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좀비에 대한 정의부터 우선 내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좀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싶어졌냐면 영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인간 경험의 4단계 담론을 밀고 있는데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우선 일치적으로 어, 인간 경험이라는 게 육체적인 물질적인 경험이 1차적으로 1번 있다면 2번으로 생각의 차원이 있겠죠. 사상적 차원. 3번으로 감정과 정서의 차원이 있고 네 번째로 영성의 차원이 있을 텐데 이, 이 영화에서 좀비가 앞에만 등장하고 그죠? 극적으로 앞에가 등장하고 뒤에는 사라져요. 좀비가 좀비 모습이 없어지죠. 음, 끝에 가서 나쁜 아버지 그 사람이 좀비로 바뀌는 장면이 굉장히 음,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거 좀비 영화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좀비가 사라졌는데도 이게 끝까지 좀비 영화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좀비의 핵심을 건드려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인데 좀비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건 음, 뭐냐면 좀비가 뭔지를 관객들한테 설득하기가 어려울 때 좀비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좀비가 뭔지 사람 관객들한테 100% 설득이 됐다고 생각하면 더 안 보여줘도 되는 거죠. 좀비가 주변에 안 돌아다녀도 이게 좀비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음,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점은 좀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좀비를 별로 등장시키지 않아도 됐었다. 음, 그건 뭐냐면 좀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정확히 전달해 줬다 이거예요. 음, 그게 첫 번째 장면에 딸하고 둘이 띠걱대갖고 딸하고 둘이 친하죠. 근데 딸이 이제 네, 사춘기라서 이렇게 틱틱거리죠. 그래서 둘이 뭐 추러스를 내가 지금 어린애인 줄 알아 추러스를 생일상에 놓게 이러고 시비하다가 소리가 나서 바깥을 쳐다봤더니 부부싸움하는 옆집에 빌라에 부부싸움하는 부부가 보였는데 그 부인이 돌아서서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저 정환집 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깨고 들어오죠. 그 순간에 이제 이게 좀비 세상이 됐구나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죠. 음, 그 장면이 제일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다음에 좀비 장면은 뭐 도망치는 장면은 약간 만화 같죠. 음, 진짜 좀비가 느껴진 장면은 딸이 물린 거, 그지? 물린 걸 회상에서 보여줄 때 그때 저 좀비였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좀비가 뭐냐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 사상적으로 생각을 좀 이거는 좀 만약 좀비 영화 비슷한 걸 할 것 같으면 많이 공부를 앞으로 다른 사람들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 익숙한 세상이 있어요. 그걸 프로이트가 케니라고 그랬어요. 캔이라는 단어로 익숙한 친숙한 보통의 그 상황을 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는 독일어는 하임리인데 운하임리가 언캐니인데 언캐니를 설명하기 위해서 캔이라는 개념을 먼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케니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언캐니가 뭐냐면 언캐니 하우스 그리고 무시무시한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음, 언캐니 하우스는 유령의 집, 귀신의 집. 그게 언캐니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친숙하지 않은, 그지? 겉들이 나타나는 게 그 언캐니 하우스. 이거 유령의 집이죠. 가면 놀라죠. 들어가면 놀래야 되죠. 안 놀래면 내가 돈 주고 왜 여기 왔어? 이런단 말이죠. 그죠? 음, 그러니까 친숙하지 않은 걸 보여주는 게 언캐니예요. 이게 프로이트한테도 되게 중요한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서 살지만 무의식의 세계가 또 있다는 사실을 그 언캐니한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음, 악몽, 그죠? 말실수 이런 거가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또 그건 말실수죠. 또는 꿈에서 이상한 악몽을 꾸죠. 그다 언캐니한 생활 속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고 익숙하지 않고 그런 거.
그런 세상이 현실화된 게 좀비이겠죠.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좀비예요. 음, 좀 인간이 이제 언캐니해진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정환이하고 그 딸 수아는 서로 캐니한 관계죠. 캐니. 그죠? 음, 친숙하고 가족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친숙한 세상과 친숙하지 않고 무시무시하고 이상한 언캐니한 세상과의 대결이라는 게 좀비 영화예요. 좀비물이에요. 음, 근데 그 언캐니하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거를 그 마크 피셔라는 사람의 책 한 권을 내가 최근에 읽고 있는데 제목이요.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이에요. 그러기도 이 사람은 이 책을 쓰고 그다음에 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걸 책을 쓰고 그다음에 자살을 했는데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 영어로 더 위어드예요. 으스스한 건 더 이열이에요. 위어드하고 이열이한 것이 내 생각에는 이 언캐니한 것의 두 종류라고 보여져요. 음, 음, 기이한 것, 위어드한 건 뭐냐면 일상생활에 그 캐니한 친숙한 우리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게 더 있는 거. 그게 기이한 거예요. 음, 으스스한 거는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 괴물이 하나, 에일리언 같은 괴물이 나한테 와요. 날 잡으러 온단 말이죠. 근데 괴물이 꼭 그 뭐 예를 들면 괴물이 오는데 그게 꼭 저것처럼 우리는 영화에 뭐로 나오냐면 용이나 뭐 악어나 그런 얼굴로 나오죠. 음, 그러니까 무섭긴 하더라도 뭐 익숙하잖아요. 아직 괴물 같아 보이잖아요.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이런 정도죠. 입을 쫙 벌렸어요. 혀가 5개야. 기이한 거죠. 그죠? 하나만 있어야 돼. 혀가 5개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입을 쫙 벌렸는데 혀가 없어. 으스스하단 말이죠. 그 금방 공포감이 느껴지죠. 그치? 음, 좀비가 뭐가 문제예요? 분명히 멀쩡하게 인간처럼 생겼어요. 약간 폭력배, 술 취한 놈들처럼, 그치? 술 취해서 막 엉망진창인 그 행동을, 육체를 통제 못하는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하죠. 비틀거리고. 음, 술 취한 사람이 부부싸움 심하게 하는 장면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치? 육체적인 통제를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육체가 과다하게 활동화되는 거죠. 근데 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없어요. 그죠? 뭐가 없다는 게 문제야. 인간으로 당연히 있어야 될 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교류가 안 돼, 그래서. 그죠? 서로 모르는 사람 만나면 악수하고 아는 척을 해야 될 텐데 물어요. 그지? 달려들어서. 뭐가 없단 말이죠. 그 없는 뭐가 뭐냐? 그게 육체만 있고 2, 3, 4가 없는 거죠. 음, 병신, 감정, 음, 영성이 없는 거죠. 그지? 여기서 이 영화의 영리한 점은 그 아주머니가 튀어들어와서 왔어요. 그러면 얘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죠. 나무 주의장을 깨고, 그치? 육체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생각이 없는 거죠. 야, 나머지 유리창을 왜 깨냐, 갑자기, 그지?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이 이상한 거죠. 음, 감정이 이상한 거예요. 문도 두들기면 들어오면 되는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건 감정이 너무 폭발적인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좀비라는 걸 확인을 해요. 그지? 생각이 없고, 인간이 생각이 없으니까 언어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죠. 음, 생각, 감정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서로 교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보고 우리는 좀비의 세상이 됐다. 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돌아다니는데 거기 뭐 범벅이 되고 그러진 않았죠. 그 장면이 아주 마을을 지나가는데 동네를 지나가는데 약간 평화롭죠. 그래서 이 정환과 수아가 약간 춤추듯이 그지? 음, 넘버원 춤추는 걸 약간 그 패러디에서 좀비처럼 행동하고 지나간단 말이죠. 되게 평화로워요. 왜 평화롭냐면 이미 우리가 그 좀비 생이 뭔지 확인을 했으니까 굳이 또 그지? 피칠겁을 할 음, 필요가 없잖아요. 확인이 됐단 말이죠. 이 영화의 진짜 좋은 점은 네 번째 영성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음, 좀비한테 진짜 없는 게 뭐냐? 바로 영성이라는 거. 맞아. 좀비한테 진짜 없는 게 영성이라는 거. 그거를 확인하는 전 과정이 이 영화예요. 음, 수한테는 뭐가 있냐? 바로 그게 있다는 거죠. 음, 영성이 있다는 거. 영성이 인간을 구원한다. 이거 다큐멘터리나 독립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예요. 좀비를 빌었지만 사실은 인간이 인간이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지? 음,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영화를 그러니까 이 영화식으로 영화 만든 사람들은 아마 나처럼 이렇게 깊이 공부를 안 했을 텐데 안 했을지만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걸 요약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억이 남아 있다면 사람이다. 음, 그런 말을 해요. 그죠? 그게 기준이죠. 그게 나중에 수아가랑 그 정환이 사살돼서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고 군인인데, 그지? 사살할 명령을 받은 군인인데 자기 명령을 어기고, 그죠? 앞속에서 데려가게 되는 이유인 거죠. 음, 수아가 죽어가는 아빠를 보고 아빠라고 외친단 말이죠. 음, 아빠라고 외치는 그 감정을 온통 동원해서, 그죠? 그 슬픈 감정을 온통 동원해서 감정을 표현하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 그리고 아빠랑 진심이 통하죠. 그건 뭐예요? 영성으로 통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임을 증명하죠. 음, 아무리 사살 명령을 받은 군인이어도 기억이 있다면 사람이다. 라는 기준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음, 누굴 사살해야 되느냐? 그럼 딱 하나 안 했을 거예요. 기억이 있다면 사람이다. 근데 바로 기억이 있다면 사람이다를 수아가 입증했기 때문에 마지막 음, 순간에 수아를 병원에 기억이 있으면 사람이니까 병원에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죠. 다른 좀비들은 사살했지만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고귀한 사람의 존재가 된단 말이죠. 사람이 고귀한 사람의 존재라는 건 뭐예요? 다시 이 영화로 정리를 해보자면 내 말을 갖고 다시 정리해보자면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육체로 표현되지만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걸 더 줄여서 말한다면 기억이 있다. 라고 정의할 수 음, 있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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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뭐랄까. 음, 저는, 어, 이게 또 그런, 어, 영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 영화 전체가.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좀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요소들? 그게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게 이제, 어, 그 어떤 장치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좀 공식이랄까, 장치랄까 그런 건데, 이제, 뭐, 제일 그러니까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이 음, 어, 아까 좀비를 많이 안 보여줘도 좀비가 뭔지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이제 등장인물을 막 많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안 나와도 그, 이 사람이 뭔가를 의미 있게 보여주고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아의 그 친아빠, 그 악당이라고 하죠. 흔히 그 악당처럼 나오는 진짜 순 악당 덩어리 같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수아의 친아빠는 이 자본주의의 신화적인 인물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돈만 알고 그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좀비 같아 보이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이런 인물이 나오면서 이제 수아와 수아를 지키려는 아빠와 대비되면서 그게 이제
누가 더 좀비 같냐, 누가 더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대비로 인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표현이 가능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수아의 할머니 밤순은 또 이제 그런 이 그렇게 좀 계속 좀비가 나오니까 사실 어 좀 이게 좀 지친달까? 그게 좀 피로감이 쌓일 수 있는, 계속 질문만 던지면 이제 사람이 보다가 지칠 수가 있는데, 이제 상업 영화답게 좀 더 그걸 풀어주는 역할로 이제 밤순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이 수아의 할머니 밤순은 이 정근대적인 전통적인, 그러니까 뭐 원래부터 그러니까 생물체면은 동물도 사랑을 알고 있듯이 우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가족이 오면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정서를 갖고 계신 분이 밤순이었고, 그래서 이 그런 감정을 갖고 사는 밤순이 사는 마을 은봉리 사람들도 비슷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 다 같이 있을 때 이제 그 되게 웃긴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같이 마을 이장님이랑 다 모였을 때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거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바깥 세상은 다 좀비 때문에 난리 나고 막 이제 사살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 마을은 그냥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맘 편하게 그냥 노래나 부르고 있어도 되는 그런 느낌의, 이렇게 그러니까 좀 쉬어가게 해주는 관객으로 하여금. 그래서 이제 그것마저도 좀비가 아닌 사람들의 그 정서에 대한 것도 확인을 시켜주니까 이제 이제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막 높은 차원의 예수와 가까운 그런 뭐 고차원의 어떤 감정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도 우리가 인간임을 보여주는 그런 정서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고양이 애용인데, 그건 나중에 너무 많아. 나중에 할까요? 네. 지금 저 주제를 세네 개를 한꺼번에 말해갖고 나도 연설을 해야 될 판인데, 네. 근데 뭐 다 좋은 얘기긴 한데 얘기를 음. 내가 대답하기가 대화하기가 네. 우선 진짜 아빠 가짜 아빠 진짜 좀비 가짜 좀비 문제예요. 음. 그러면 진짜 아빠 가짜 아빠는 그 아버지 진짜 아버지 그 악당 같은 아버지가 진짜 아빠인지, 어? 음. 정환이 삼촌인 정환이가 진짜 아빠인지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수아가 진짜 좀비죠. 네.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좀비가 아닌데 좀비가 됐고, 사실은 그 전부터 좀비 같아 보이죠. 자본주의의 좀비, 물질주의 좀비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준은 뭐냐? 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 사상적 연구니까 도덕경을 인용하면 도덕경에 이런 게 있어요. 도를 잃어버리면 선함이 남고 선함이 있고, 선함을 잃어버리면 카인드니스 다정함이 남고 친절함이 남고, 친절함을 잃어버리면 정의가 남고, 정의를 잃어버리면 의식이 남는다. 이제 음. 의식은 신앙과 충성심의 꺾껍질일 뿐이다. 그죠? 그래서 혼란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 영성의 세계를 가면 100% 계급이 있어요. 음. 차원이 있어요.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부르려면 쓰레기 같은 인간, 하나님 같은 인간, 성인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우리가 누구를 정의하려면 하늘 같은 인간도 신 같은 인간, 그죠? 성자 같은 인간도 있을 수 있어야 돼.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5단계로 그 도덕경에서 정의한 거예요. 그다음에 선함,
다정함, 정의, 의식이죠. 리추얼. 그죠? 근데 리추얼부터 보시면 이게 리추얼은 뭐라고 그랬어요? 리추얼은 그 신앙과 로열티, 그러니까 the husk of faith and loyalty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신앙과 충성심의 겉껍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자기가 아빠라고 주장하는, 그지? 돈만 타러 온 그게 그런 게 있었죠. 최근에 어떤 가수가 죽었는데 엄마가, 그지? 버리고 갔다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돈 다 가지고 간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을 바꾸기까지 이르렀죠. 그건 너무한 거니까 의식이 얼마나 거짓된 거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였잖아요. 그치? 음, 낳기만 하면 엄마고 그냥 버린 다음에 걔가 성공하면 그 돈 다 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의식의 차원, 나는 아빠야 적어도, 그지? 내가 아빠야 라고 말하는, 그지? 그러니까 너를 착취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의식의 차원의 마지막에 있다면 그건 뭐야? 가짜 아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진짜 생물학적으로는 진짜 아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짜 아빠라는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쳐버려야 될, 치워버려야 될, 인간 세상에 같이 살 수 없는, 그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죠. 사람을 물어서 죽이니까 미친 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좀비인 거야. 수아는 왜 좀비가 아니냐? 수아는 그냥 이유 없이 물진 않잖아. 옛날에 이유 없이 물려고 그랬다가 그런 걸 받은 거죠. 사회 의식 속에서. 그죠? 그게 아니고 이는 뭘 하냐면 정의를 아는 거예요. 정의. 저스티스라는 거. 올바르고 아닌 걸 아는 거죠. 그 정의의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죠. 그 정의의 세상에 수아는 속한 거예요. 수아가 정의의 세상에 속하지만 너무 한심한 인간이기 때문에 물어버린 거죠. 정의의 심판을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죠? 정의의 심판을 했단 말이죠. 그 정의에 속하는 지역이 뭐냐? 그게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군대, 병원이에요. 군인이 정환이를 총을 쐈어요. 정환이가 혼수 상태가 돼서 죽기 직전에 이르러요. 그렇다고 군인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정화는 어디냐? 정화는 다정함. 정의를 뛰어넘는 다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만나기만 하면 죽인다. 신고해라. 1억 원 포상금 준다. 근데 신고 안 하고 포상금 안 하잖아. 그죠? 카인드니스. 다정함의 세상에 정환이 있고 그게 진짜 아빠인 거예요. 아빠가 되려면 최소한 또 다정함은 있어야 진짜 아빠인 거예요. 애를 낳았다고 애 아버라고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아버지인 건 아니에요. 이 다정함의 세상 속에 누가 있느냐? 이 은복리 사람들이 있어요. 음, 친구도 있어요. 친구 윤경호, 그죠? 음, 친구도. 그다음에 신현아도 기본적으로 다정하죠. 너무 다정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뿐이에요. 그지? 그래서 칼로 죽일래다 학교로 보내랬다고 나잖아요. 그지? 다정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동배죠. 친구는 조동배죠. 유경아가 배우고 조여정이가 신현을 했죠. 그다음에 음, 담순 이정은이가 한 담순도 똑같죠. 다정하면 화신이죠. 아니 음, 좀비를 머리 깎이고 입히고 그죠? 반맥이고 그치? 무기라고는 그 효자선 하나죠. 음, 이게 다정함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근데 그 다정함이 뭘 이겨요? 정의를 이긴단 말이죠. 음, 좀비를 이긴다고요. 그 위에 물론 절대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선이 영성의 세계죠. 그죠? 영성의 세계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은 세상의 원천이죠. 그죠? 세상의 출발점이고. 그죠? 음, 무한한 밝음이라고 할 수 있는 출발점인데 그 선, 그 영성의 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정함의 그 꿀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잡다 했잖아. 음, 다정함의 화신이죠. 음, 그지? 그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도 그 사람 엄청 다정한 사람이죠. 그지? 그게 이제 중간에 그 토르 복장하는 거 보세요. 음, 다정함의 진심이에요. 왜 우리가
왜 웃냐면 뭐 그렇게까지 그지? 원래 음, 다정하면 그렇게까지 해요. 음, 그렇게까지 왜 해? 그게 다정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맞아. 화해 가끔가다 그죠? 그렇지 왜 해? 근데 다정하면 그게 폭발한단 말이죠. 그렇게 가끔. 음, 조효정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신현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다정함이 폭발을 해요. 음, 그 아까 말한 그 고양이도 그 상징 중에 하나 같아요. 그래서 음, 마스코트가 되고 신스틸러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나가면 이 아버지는 왜 아버지가 됐느냐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음, 뭐가 아버지냐? 그래서 이 인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부모의 초능력이니 두성의 절망적 뭐 절망적 몸부림이니 뭐 이런 그지? 극단적인 표현들을 기자가 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만 말했지 그게 뭔지 그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한 것 같아서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순대의 감정과 정서 아버지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죠. 음, 어머니의 사랑을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 그 예술 상업 영화로 어머니의 사랑의 복잡함을 말하기에는 말하는 순간 벌써 예술 영화라는 느낌이 들죠. 음, 그래서 이건 도저히 상업 영화는 못한단 말이죠. 그치? 그 주인공이 여자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음, 에리 프롬이요.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ing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어머니를 갑자기 했냐면 에리 프롬이 생각나서 그래요. 어머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젖과 꿀이다. 음, 젖과 꿀이라고 말을 하는데 젖은 본능적인 사랑이죠. 그지? 거의 소유욕에 가까운 사랑이고 밤순이 그렇단 말이죠. 대표하는 게 전근대적이고 근대적인 맹목적인 사랑이죠. 그지? 근데 그 에리 프롬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꿀이 되는 엄마는 드물다는 거예요. 음, 꿀이라는 게 뭐냐면 젖은 어릴 때 엄마 젖을 먹고 자라니까. 그죠? 안에 갇혀 있지만 꿀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그 애를 독립시켜서 나가게 하는, 그지? 그런 힘을 가진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음, 첫 장면에요. 이 수아하고 딸하고의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그 보아의 넘버원을 춤을 연습하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춤을 췄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섭하고 싶겠어요? 음, 그건 물론 아빠한테 무지 배웠겠죠. 어릴 때부터. 근데 출입금지를 하잖아요. 그치? 음, 응.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젖을 지나서 꿀이 필요한 세상이 왔다는 소리예요. 근데 꿀을 그가 스스로도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극복해야 되니까 아빠도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간에 우는 장면이에요. 수아의 겨울을 가시러 갔다가 막 울잖아요. 그 음, 장면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그 딸하고 같이 그 즐겁게 놀고 그지? 음, 그러던 그 저수의 세상 그죠? 음, 딸의 자아가 없어서 자기랑 다시 호용되는 그 세상을 넘어선 그지? 음, 그럼 어떻게 진짜 아버지가 되느냐? 바로 꿀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성적인 사랑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에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인 조정석이는 거기까지 간 거죠. 음, 그래서 바로 그런 영성적인 사랑의 힘 때문에 친구, 도동배가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거고, 바로 그런 영성적인 사랑의 힘을 느꼈기 때문에 신현아가 음, 마지막에 병원에서 의식불명인 지 이정환의 그 침상을 지키는 순애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이유에 음, 둘이 별로 사랑의 대화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으니까 음, 내가 진짜로 이 남자를 좋아했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이유가 틀림없이 있는 거죠. 툭탁거리느라고 서로 애정을 표현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의 애정을 느끼고 그 애정이 얼마나 행복한 결실을 맺을지 알 수 있는 거죠. 음, 마지막으로 요 얘기 설명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밤순의 위치예요. 음, 아까 내가 얘기한 그 4차원이 시간적으로 보면 전근대적인 원시적인 차원일 때는 육체적인 게 강하죠. 그다음에 근대 시대에는 사상적인 게 강하죠. 생각이 강하죠.
그다음에 감정적인 차원이 지금 와서 당내 시대 강하잖아요. 영성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대가 변했는데 밤소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차원에 있는 거죠. 그죠? 음, 먹이고 재우고 이런 씻기고 이런 걸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근대 차원이고 원시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그런 차원이 어때요? 그런 차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내가 맨날 음, 얘기하는 포월의 사상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도 정근대적이라고 배제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사상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배제하면 안 되고, 그지? 군대나 병원도 배제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감정과 정통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파 같지 않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음, 근데 뭔지 아세요? 신파 같긴 해. 눈물을 흘리게 할 때. 정환이가 그 저 방 안에서 그 딸 뭐 저 못 찾으러 가서 울 때는 100% 신파거든요. 우리 같이 운단 말이죠. 신파 같지 않은 신파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파가 들어있어요 안에. 밤순에 그 육체적인 게 들어있다고. 육체적인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음, 그지? 그 신파 같은 저 근대적인 사람, 그지? 천박한 사람도 들어있다고요. 다 들어있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혼재, 혼성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이런 점에도 있습니다. 네. 음, 거의, 음, 음, 글쎄요. 그냥 이제 저는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나도 한 그냥 두 개만 하면 돼요. 그냥 애용이 얘기만 더 할까? 좋아요. 고양이 음, 애용이가 이제 계속 마스코트로서 그 깨알 같은 재미를 요소로 등장하는데 이제 어 그 이 애용이의 세계관이 있달까? 그래서 보는 사람이 이제 사실 이 모든 얘기는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얘기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이 애용이 동물의 관점에서 이걸 인간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게 만드는 그래서 좀 그 밤순이 좀 이렇게 익숙한 거에서 좀 쉬어가는 맛을 줬다면 이제 애용이는 오히려 이제 좀 쉬어가는 거보다는 좀 더 새로운 거? 완전히 새로운 거? 그 새로운 걸 기대하게 만드는? 그래서 계속 이제 좀, 뭔가 애용이가 등장하면 이제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의 어떤 대표인 것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용이를 볼 때마다 보는 사람이 되게 감정적으로 그, 이입하죠. 네, 이입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애용이의 무한한 사랑의 차원이 또 영성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존재가 주는 그 위로, 그걸 되게 잘 이용한 것 같아서 이 영화가 또 언급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음. 음, 애영이가요, 우리가 그 애영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사적으로 둘이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애영이 때문에. 그 틈만 나면 애영이 얘기를 했는데, 그 애영이가 그 오디션을 거쳐서 네 마리 교양이 중에 선택이 돼서 그 중에 얘는 추로스 한 개면 온갖 몸을 바쳐서 연기를 하는 바람에 CG를 하려고 그러다가 다 실사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내가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막 찾아봤어요. 어떻게 된 애용이가 궁금해서 다른 건 자료 조사를 안 하는데 애용이 자료 조사를 열심히 했죠. 나는 다른 자료 조사는 내가 안 했습니다. 이은지 위원이 했고. 음, 근데 그 애용이 자료 조사하다 보다 내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애용이의 그 실사 그 걔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자발적으로 그지? 음, 그래서 CG를 많이 쓸 필요가 거의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한기절을 발견했어요. 그렇지만 클로즈업은 CG였다. 왜 클로즈업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순간에.
왜 그렇게 잘하는 연기를 정말 절묘하죠. 그냥 음, 충분히 감격을 할 수 있는데 클로즈업을 일부러 고양이 얼굴 클로즈업을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실사로. CG로 물론 찍어서 이렇게 확대를 했겠지만 실사를 바탕으로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레비나스의 타자 얼굴은 신이다. 음, 그러니까 이 타자 계급 그러니까 억압받던 소수 계급이죠. 예를 들면 어린이나 여성이나 소수 인종이나 성소수자나 동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대되던 그런 타자들의 존재를 얼굴로 확대해서 눈앞에서 본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지? 심심해서 죽이려고 그러다 못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자리를 잡으러 갔는데 잠자리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못 잡는단 말이죠. 자세히 보기 있으면. 걔도 음, 하나의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가 장난으로 걔 잡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 애의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우리한테 사랑을 끌어일으키는 거예요. 걔한테도 영혼이 있고. 그러니까 동물이니까 뭐 다른 건 다를지 모르지만, 그지? 걔한테도 영성이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있다는 거죠. 나한테만 영혼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하고 지낸 경험에 따르면, 그지? 음, 그런 영성적 교류가 있다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하고 있으니까 감정이입이 너무 쉬운 거죠. 그리고 이게 음, 되게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기본적인 주제가 가족인데 그 가족이요 기존의 가족하고 달라요. 근데 가족이라면 처음엔 근대 가족만 나왔어요. 관객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하고 딸이 나오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나와요. 그죠? 할머니가 얼마나 자식을 손주를 좋아해요. 그 근대 가족의 핵심이죠. 조금 근대 가족이 넓혀져서 전근대 대가족이죠. 그죠? 음,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가 나왔단 말이죠. 그 가족 공동체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가족 공동체가 그 벌써 서울에 있을 때부터 그 가족 공동체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용이라는 고양이에요. 음, 얘는 가족이 아니었다고 원래. 그래서 시골로 내려갈 때 할머니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놓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애용이가 그 박스에 타니까 정환이가 가자는 소리예요. 그 데려가서 가잖아요. 할머니는 아직 반려묘가 옛날 우리 개를 먹었던 시절이잖아요. 그 시절에 살았던 분이니까 고양이를 무슨 그지 가족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근대 가족이 확대돼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게요 마을에 온달리 마을에 은봉리 마을에 내려왔을 때 공동체 전체는 아니지만 친구, 첫사랑 애인 이런 은봉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족으로 뭉치지요. 음, 물론 나중에 신현아는 다른 가족이 되겠지. 가족의 일원이 되겠죠. 둘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그래도 친구가 남아요. 그 친구가 그냥 친구냐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고 목숨을 건, 그치? 가족과가 뭐가 다를 바가 있냐고요. 그치? 그러니까 토로 복장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음, 공동 육아를 하는 거죠.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고 말할 때 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도 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밀리 음, 리sem블런스. 그거를 비트겐슈타인은 개념을 말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개념을 말할 때 자유라는 개념을 말할 때 정확하게 1대1로 대응되게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탈근대 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한 게 개념에 관한 설명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이 가족 유사성이라는 아이디어를 단어를 제시했는데 나는 말 그대로 가족 유사성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유사가족. 탈근대 시대에는 유사가족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가족이 근대 핵가족이나 전근대 대가족이 해체되지만 탈근대 유사가족이 확대돼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이게 공동체의 복원력인 거죠. 그지? 인류 공동체가 복원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원할 수 있느냐?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마지막 순서겠죠? 그게 뭐냐? 그전에 했던 역할, 아버지라는 역할, 할머니라는 역할, 롤, 친구라는 역할, 프렌드라는 역할, 익스 프렌드, 옛날 여인, 옛 걸프렌드, 익스 걸프렌드, 라는 역할, 그런 역할에 고정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음, 역할보다 뭐가 중요하냐?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펑션이. 각자 알맞는 기능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출입 금지하는 아버지였는데, 그지? 마지막에 수아가 울면서 말할 때 아빠는 그거는 역할이 아니에요. 승화된 아빠예요. 똑같은 아빠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아빠가 나중에 아빠는 같은 아빠가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 아빠는 나는 아빠니까, 그지? 음,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교육을 하고 있죠. 롤에 역할에 빠져서. 근데 마지막에 아빠는 어떻게 돼요? 그런 아빠가 아니란 말이죠. 아빠이지만 어떤 때는 친구 같고, 어떤 때는 애인 같고, 그죠? 그건 익스걸프렌드도 마찬가지죠. 신현아도. 어떤 데는 정의의 사도죠. 한 단칸에 잘라버리 죽여버리려는, 그지? 응? 어떤 때는 정의의 사도지만 어떤 게 사랑의 화신이 되기도 하고, 친구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런 기능을 버리고 이제 음, 약사 옷을 입은 약사 그 약사 옷을 입은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약사 옷을 입은 약사의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벗었을 때는 그거 아니죠. 토로복장할 때는 토로복장 했을 때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유가 뭐냐면 토로복장이 뭐예요? 다른 기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혀 다른 기능을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감독의 한 수였어요. 음, 그지? 그러니까 가족 유사 가족의 특징은 그런 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한 기능을, 그지? 선택해서 행위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유사 가족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미래에서 굉장히 밝은 그림을 그려줬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이정은 배우가 내가 이거 굉장히 좋게 생각봤는데 리뷰 좀비 딸이 넘버원인 이유 조설배 유슬기 기자가 쓴 그 글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통은 마지막에 이런 설명 이런 걸 하면 그냥 예의상으로 말하는 걸로 드릴 거예요.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이정은 배우는 인터뷰에서 인용입니다. 이정은 배우는 인터뷰에서 영화관에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건 신기한 일이라고. 좀비가 나타나면 같이 놀라고 그 와중에도 배우들이 팝콘처럼 터지는 웃음을 안겨주면 함께 까르르 웃고 또 스르르 울고 마는 그 집단의 경험은 영화관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운봉리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손잡고 놀러 가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런 마을이다. 이게 영화를 내가 사랑하는 이유예요. 음, 새로운 공동체, 유사가족을 만드는데 그 순간에는 그 영화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도 같은 가족이 된 거죠. 물론 가까운 음, 가족은 아니에요. 한번 보고 지나가는 그 동네에 있는 아저씨, 그 아줌마들이 와서 보고 친구, 그 애가 와서 보는 거지만 그 영화의 힘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음, 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어떤 기자가 가족 텐트폴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음, 그런 모델이 돼준 영화 같아서 저희가 분석을 또 시작한 것 같고, 이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또 알 수 있는 게, 이제 영성의 시대가 정말 왔다. 그 얘기를 빼놓지 않고서는 이 주제나 이야기가 만들어지지조차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서 또 오늘 얘기했던 게 굉장히 보람 있는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음, 우선 이제 영화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총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음, 부산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비 이 영화 다른 영화에 이게 언급이 맞아요. 하나 딱 되더라고요. 부산행이라는 네.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그지? 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수아를 문 아이 있죠. 그 표정을 봤어요.
그냥 아이들이 물어요. 강아지가 물고. 그렇죠. 음, 강아지한테 물린단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 정환이는 호랑이 사육사잖아요. 맹수 사육사란 말이죠. 호랑이랑 사육하기 전에 안 물릴 것 같아요? 걔들 본능이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서 죽진 않았지만, 그지? 생각해 보세요. 그 저 딸 수아 맨 처음에요. 아버지한테 감정적으로 물잖아요. 그지? 생일 선물이라고 케이크까지 차려놓고 추러스까지 구해서 갖다 놨는데 이딴 거 안 먹어. 내가 날 뭘로 알아 이러잖아요. 감정적으로 무는 거죠, 계속해서. 음, 그런 그 무는 것.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거죠. 목덜미를 물어서 완전히 사람을 죽이고 좀비로 만들어버리진 않지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만해 한용운의 나룻배라는 시가 있는데 나룻배라는 시가 뭐냐면 거기서 기억 남는 게 두 배를 묶어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물결 위에 물결 놓으면은 두 배가 계속 부닥치겠죠. 음, 그런 얘기가 그 나룻배라는 시에 나오거든요. 같이 살면 같이 붙어 있으면 이게 그거 이거 어서없이 이거 서로 조금씩 부닥친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다는 거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음, 문다 그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가 이상하냐? 너무 심하게 그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심하게 그 과정이 뭐냐? 그게 이제 정부에서는 물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바꾸게 한다. 어떻게 한다? 사살시켜라. 사살해라. 그지? 그래서 엄마 앞에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지?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대사회의 결정 방법이에요. 이분법. 그러니까 선과 악. 그죠? 이때 선은 아까 위에 말한 노자가 말한 선이 아니에요. 정의의 선이죠. 작은 선. 그죠? 상대적인 선, 절대선이 아니라 그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악, 건강과 환자, 아군과 적. 그죠? 이게 이제 사회적인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살을 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살을 하라고 그러다가 정환이가 만든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인 사격. 그지? 아군을 죽이는 프렌들리 파이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그죠? 전쟁에서도 프렌들리 파이어로 죽는 저 병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음, 퍼센테이지가 높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인지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굉장히 높은 퍼센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미군이 지난번 이라크에 있을 때 헬기를 자기 아군 헬기를 밑에서 대공포를 쏴서 떨어뜨리고 그런 사건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누군지 모를 때 헬기가 지나가면 공격 헬기가 지나가면 당연히 쏘겠죠. 밑에서는. 그런데 이 영화의 부산행의 좀비하고 다른 거는 이 영화의 좀비 딸의 좀비 영화는 제목이 말하듯이 좀비 딸이에요. 어떡할 거냐고. 그지? 이게 우리가 코로나19 때 많이 겪은 거예요. 어? 비난 불가한 운명적 상황인 거예요. 그지? 음, 코로나19를 시작한 사람, 출발점이 된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가 나와다가 중간에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감염시키고 싶어 감염시켰겠냐고. 그지? 비난이 불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효자손, 할머니의 효자손이 중요한 말이에요. 효자손으로 때려서 제압할 수 있다면, 그지? 총알로 제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효자손으로 제압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효자손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 감독이요, 이 감독 이름이 필감성 감독이더라고요. 감독이 아주 감성 이름이 멋있어요. 일부러 예명인 것 같은데 필이 감성으로. 이때 감성은 내 생각에는 필정동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필이 정동으로 탈근대 정동으로 그런 것 같은데 필감성 감독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응? 맹수 사육사인 정환이요 동물원에서 맨 처음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호랑이가 뒤로 가는 걸 촬영을 하죠. 그 춤이라고 촬영하죠. 그 호랑이의 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 호랑이는 무서운 맹수인데 그지? 그 맹수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맹수가 아니다. 그죠? 나름대로 자기의 그 춤을 추고 사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게 비난이 좀 있어요. 비판이 좀 있더라고요. 이 영화에 대한 비판을 내가 두 군데서 봤는데 음, 하나는 살짝 했고 하나는 깊게 했는데 어,
그 혁신적이진 않지만 성실하고 깊이감이 부족하지만 진정성 있는 영화다. 이렇게 한 거는 작은 거였고 본격적으로 비판한 게 한현정 기자,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가 좀비 딸, 솔직히 좀비딸 이런 식으로 심하게 하면서 아주 끝 처음부터까지 비판을 해요. 그 비판의 이유가 뭐냐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중간에. 하지만 캐릭터 자체가 워낙 원초적이고 평면적이다. 아무리 좋은 배우들이 고급진 연기를 얻어도 인물의 밀도와 설계가 아쉬우니 감정은 쉽게 반감된다. 중반 이후 드라마가 본격화되면 영화는 더욱 평평해진다. 이야기의 흐름은 전형적이고 감정선은 심파구조로 정리되며 웃음과 눈물의 구간도 명확하게 설정돼 있다. 캐릭터는 예측 가능한 감정에만 머물고 감정은 익숙하지만 깊지는 않다. 찰나의 감동은 있으나 여운은 짧다. 원작과는 다른 결말을 택했지만 큰 틀에선 반전이라기보다 무난한 귀결에 가깝다. 계속해서 평면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영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영화에서 영성의 차원을 읽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할 거라 이런 오해를 할 거라는 생각 속에서 이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영성을 보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 비디오를 보면 좀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현실적으로 그게 나타나요. 마지막 장면에서 면역제 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음. 마지막 그게 끝났지 않았어요. 그지? 통하고 끝나지 않고 뒤에 더 길어지는데 그 길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면역제가 개발이 되는데 그지? 정환에게서 면역제가 나오는 거예요. 수혈을 하다가 피 검사하다가 나온 거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호랑이한테 입질을 계속 받은 상처를 받는 버릇이 있었는데 소한테도 계속 입질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면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면역제가 세계 최초로 원래 중간에 그 친구가 그러죠. 미국에서 마지막 실험 중이라고. 근데 그 결과가 한국에서 성공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그 근대 의학의 관점, 영성을 배제하는 감정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영화 비평 이런 것들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응? 동양적 사고, 좀비를 끌어안는 음. 사족이니까 악한 거지만 상대적인 악이라고 생각하고 끌어안는, 그지? 호랑이 입질을 웃어넘기는, 딸의 예민함을 웃어넘기고 받아들이는, 그지? 그래서 따스한 좀비 드라마라 그러더라고요. 따스한, 다정한. 다정한이 뭐예요? 딸의 입질을 역지사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정서적 여유를 가진 사람이 그게 뭐냐면 단순히 이 영화의 에피소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문화가 음. 왜 세계에 선도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유 하나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품을 만든다는, 그지? 약품을 만드는 과학에 있어서도 음. 설득력이 100%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단순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현실 세계 속에서도 그죠? 음. 적용 가능한 그러니까 관객이 보고 극장을 나간 다음에 그 배운 것을 자신의 일상 속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 속에서 근대적인 그 기문명 속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그런 동양적 포용사상, 포월사상, 그죠? 그런 영성사상이 지금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가는데 한국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동력을 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큰 감동이 있고 그래서 이 영화가 올해 영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관객이 동원될 것이다. 음. 그런데 한국 관객은 이게 평범하고 평범한 영화다. 뻔한 감성의 영화다라고 보지 않을 거라는 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